그 당시 피해자가 4살, 범인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살짜리 꼬마가 별명을 부르고 놀린다는 이유로 꼬마애가 1, 2 보고 일반고라고 놀렸어. 학대를 당한다든지 또는 따돌림 당한다든지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뉴스에서 본 사람들 중에 안인득, 조두순, 도대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랑 다르지 않을까? 뭔가 악마의 심성이나 나쁜 피, 범죄적 DNA 이런 것들을 타고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지존파 사건인데, 지존파 알아요? 1994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지존파라는 명칭은 영화에서 따온 거예요. 지존무상이라는 홍콩 영화, 도박하고 총 쏘고 뭐 이런 갱스터 무비인데, 김교환이라는 두목이 동생 뻘 되는 전과자들, 동네 친구들 이들을 모아서 우리 다 가난하잖아, 부자들에게 복수하자 이러면서 살인 집단을 결성한 거죠. 근데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살인 연습을 해요. 아무나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지목을 해요. 두목이, 야, 쟤 납치해와. 납치해와요. 죽여. 아무 이유 없이 살인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난 못하겠어요, 나 빼주세요 라고 한 동생은 걔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인을 위한 집단적인 훈련, 연습하고 공범의식을 만들어내고, 배신 못하게 하고는 타겟을 정했는데, 어떻게 타겟을 정하느냐, 부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지나가다가 고급 승용차 보이면 고의 사고를 낸다든지 막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납치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골 부모님 집에다가 살인 공장을 만들었어요. 지하 공간에 철창으로 가두는 감금시설 만들고, 시신을 태워버리는 시신 소각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잡아오면 고문하고 여성 성폭행하고 그 가족에게 협박해서 돈 가져오라고 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여성 피해자 한 명을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시키고 같은 공범으로 만들려다가 이 여성이 도주해서 필사적으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는데, 전 세계 언론이 다 왔어요. 정말 이 희한한 연쇄살인 집단이 생겨난 거니까. 그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못 찍겠으면 하나님 몇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기자들도, 아니 당신은 부모도 없습니까? 이러겠더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전 세계의 시민들이 경악을 한 거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저건 정말 악마다, 내추럴 본 크리미널, 타고 태어난 범죄자가 있다면 바로 저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목됐던 것이 지존파였어요. 그래도 지존파는 성인이 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그 사이에 과연 얼마나 인성이 망가졌을까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것이 뭐냐면 1997년 그 당시 피해자가 4살, 범인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어린이 둘이 4살짜리 꼬마가 별명을 부르고 놀린다는 이유로 꼬마애가 1, 2 보고 일반고라고 놀렸어. 꼬마를 유인해 갔어요, 강가로. 그래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고 참혹하게 살해했어요. 그 죽은 시신을 종이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돌을 채워놓고. 돌로 올린다며요.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170cm 정도 되는 어른이 이 아이를 데려가 죽이는 걸 봤다고. 아이들의 자존심. 근데 그게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사고 둘이 분리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더 어린 2학년 아이가 실토를 하게 되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너무 충격, 경악.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인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악영향을 받았길래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어린 살인자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워낙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축법소년도 안 돼요. 어떤 법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경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죠.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무음조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죠. 그 피해 어린이와 그 유가족만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고 그럴 뿐이죠. 19세기 범죄를 연구했던 체사르 롬브로조라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의사였던 이 롬브로조가, 이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유치장 찾아가면서 강력범죄,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자를 가지고 모두 신체 부위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찾았다. 범죄자의 특성을 찾았다. 범죄자는 과거의 야만 시대에 살던 원시인 같은 신체적 특성을 가진 자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20가지의 신체적 특성을 제시했는데, 1번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 2번 얼굴이 비대칭인 사람, 3번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 4번 팔다리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긴 사람, 몸에 털이 많은 사람. 이런 식인 거예요. 한 2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이 승리적 범죄자다. 롬브로조가 전국에 있는 교도소 흉악 강력 범죄자들을 측정해 봤더니 그 중에 43%가 이렇게 5가지 이상의 형질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 당시 이러한 발견은 정말로 센세이셔널 했거든. 롬브로저가 마치 범죄의 진리를 발견해냈다라고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5가지 이상의 형질을 가진 사람이 그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됐고, 강력 흉악 범죄자들은 일반인과 신체적 특성에 별로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가장 최근에는 악마의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어요. 특정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결핍되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은 폭력 범죄자가 될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칼슘 이온을 분비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칼슘 이온이 분비가 되면 세로토닌, 도파민 이러한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고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잘 참지 못하고 우울한 정서를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나 폭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악마의 유전자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야, 이제 강력 흉악 범죄의 원인균을 찾았다. 그래서 뉴욕 맥시멈 세큐리티 유닛, 가장 강력 흉악 범죄자만을 가둬둔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유전자 손상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흉악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같은 영화를 봐요. 4사람 중에 3사람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려. 근데 한 사람은 뭐야, 왜 쇼해? 못 느끼는 거죠. 대뇌 전전두엽, 그런 감정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당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마 저 사람은 범죄자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안인득이라든지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전전두엽의 이상이 발견될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다른 반례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제임스 팔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뇌도 한번 시험적으로 찍어본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연구했던 대상의 사이코패스 모습이 자기 뇌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기 가계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 대대로 정신질환자, 살인범도 있었고 무척 많은 이상범죄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 조상에게서. 그래서 이 제임스 팔론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신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고 대대로 내려오는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성공한 정신과 의사이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팔론 교수는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했느냐? 프로소셜 사이코패스, 친사회적인 사이코패스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다. 사이코패스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이 프로소셜이 될 수도 있고 엔타이 소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하게, 그 어릴 때 조금이라도 친구를 괴롭히거나 이상행동을 했을 때는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과 사랑으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는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찾아냈어요. 후천적으로 학대, 따돌림, 방임, 무시 이러한 악영향을 겪은 사람들은 대뇌 기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 흉악 범죄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타고 태어난 조석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타고 태어나는 것보다 후천적인 영향과 노력이다. 애정과 관심과 노력과 사랑을 기울이면 범죄가 아닌 사회의 보탬이 되는 방해로 그것이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도 흉악 강력 범죄자들이 모두 사이코패스로 나오고 대뇌 이상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현대 과학이 저 멀리 우주선 보내고 하는 정도의 발전을 이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인간의 뇌의 비밀 신비,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가들이 아동, 청소년을 거칠 때 학대와 방임과 애정결핍 이런 것들을 겪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 지존파 같은 경우도 사형당하기 직전엔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정말 타고 태어난 범죄자고 사이코패스고 반성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죽기 직전에 자기들이 반성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들 스스로도 책임이 있는 거죠. 똑같은 학대, 똑같은 무시, 똑같은 차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내가 당한 것 절대로 남에게는 겪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살아간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요. 범죄를 잘 저지를 수 있는 형질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강력 흉악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형질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과 판단 때문에 흉악 강력 범죄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